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대표가 없는 동안 탈당이 이어지면서 리더십 위기란 말도 있었습니다만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부터 꺼냈습니다. 첫 소식은 장세희 기자가 전합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배경 문구가 붙은 민주당 최고위 회의실로 이재명 대표가 들어섭니다. 15일 만에 복귀한 이 대표는 9분 동안의 모두 발언 절반 이상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할애했고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또 자신의 피습 사건을 정치 대결 구도의 산물로 빗대며 정치가 죽음의 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엔 안타깝다면서도 친명계 인사들의 비명계 의원 지역구 출마 논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내에서 지금 자객 공천 논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직 공천한 거 없는데요? 경선한 걸 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이 대표는 내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할 방침인데 비명계의 탈당 파장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단일 대우를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을 끝으로 2주간 전국 순회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인천에서 이재명 대표 대항마로 원희룡 전 장관을 띄웠는데 오늘은 정청래 의원이 있는 서울 마포을에 조국 전 장관 비판에 앞장섰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관심 지역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서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과 펜, 칼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에 망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서울에서 놀랄 만한 선거를 하겠다고 강조한 한 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인 마포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도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변질된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 의원이라며 김경률과 정청래 누가 진짜냐고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사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 비대위원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에 침묵하는 참여연대를 탈퇴한 뒤 민주당을 비판해왔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에 이어 김 비대위원의 마포울 출마까지 깜짝 발표되자 현 당협위원장 측에선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 없이 10년의 세월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관리했는 데에서 젊은 사람은 저렇게 정치할지 모르지만 한 위원장은 공관위가 정한 규정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현역 의원 의정활동 참여도를 공천심사에 반영합니다. 국회 출석률, 유익한 법안 발의 여부 등이 기준인데 현역 하위 10% 컷오프 방침을 밝혔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그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없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현역 의원 하위 10% 공천 배제 방침에 당내에선 인요한 혁신위와 총선기획단이 요구했던 20% 기준에 못 미친다며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하위 10%에서 30%까지 20% 감점을 받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컷오프 규모는 10% 기준인 7명보다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영남 중진 물갈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공관위는
100점 만점에 당 기여도 점수 15점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현역 의원의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출석률, 법안 통과율 등 의정 활동도 주요 평가 지표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정 활동 참여도를 공천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건 처음입니다. 당 활동 내용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4단계로 구분해서 상대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당 기여도 개념의 모호해 주관적 판단에 공천이 좌우된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객관적인 데이터를 평가 기준의 하나로 포함시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은 낮은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 관련 자료를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다만 언제 알릴지는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공관위가 도입하겠다는 국민참여 공천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이 최근 밀봉돼 공관위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공관위 출범 때까지만 해도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이 명단을 보지 못했는데 저는 아직 근거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명단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위 20% 의원들은 경선 득표수의 20%, 하위 10% 의원들은 30%까지 깎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컷오프로 받아들여지는데 공관위는 아직 통보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받고 다음 달 5일까지 후보자를 추린 뒤 2월 중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인데 지난 21대 총선 때는 공모 마감일에 현역 하위 20%를 개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제3지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대규모 탈당 사태를 막기 위해 통보 시점을 지난 총선보다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관위는 도입을 약속한 국민참여 공천 방식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게 논의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 공천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에 그것이 논의가 끝날 것이고.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선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반영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했습니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외신이 이미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건지 이광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서용교 최고위원이 설명 자료를 꺼내듭니다.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모 씨의 실명과 모자이크되지 않은 얼굴을 공개한 겁니다. 김 씨의 신상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왜 경찰이 공개를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만천하의 세상에 제보로 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서 최고위원은 김 씨와 같은 이름으로 올라온 인터넷 게시글에 전임 정부에 대한 적대적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추종자 같다고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썼냐면요. 문재인이 망가뜨린 한국을 살려내려 고뇌하는 윤석열 추종자인 것 같아요. 지난 9일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미 김 씨의 실명을 써 문제될 게 없다고 했지만 우리 언론은 미국에 비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보도가 훨씬 엄격합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사적 제재에 나선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당이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피의자에 대한 사적 보복에 나선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윤익은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신상 공개를 재차 압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복귀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전국 순회를 마쳤습니다. 양당이 이제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들어간 겁니다.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지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 반발은 또 어떻게 무마할지 사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에게 궁금증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재명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없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한 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과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민주당의 다른 선거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복귀가 좀 늦어졌어요. 비습 15일 만이니까. 그럼 현안이 상당히 쌓여 있을 텐데 그중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습니까?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 정리가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이미 과거 제도인 병립형 회기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초 여당이 주장하는 이 병립형 회기를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대표가 현행제도 유지를 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데다 당 안팎의 요구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비례 후보들에 대한 이 대표의 공천 권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발표했죠, 공천 룰. 근데 당내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직 공개적인 반발은 없는데요. 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이 하태경 의원처럼 지역구를 옮기기로 한 의원들을 제외하면 같은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은 22명입니다. 이들은 경선에서 15% 감점을 받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권성동, 윤상현 의원의 경우엔 탈당 이력까지 있기 때문에 7%가 추가로 감점이 됩니다. 만약 이 두 의원 지역구에 정치 신인이 경쟁자로 나선다면 20% 가점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 정도 차이면은 뭐 아무리 지역구를 다져도 경선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선 이 정도 불이익을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경선이 무의미한 수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침묵하지만 또 저희와의 통화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중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 출신 신인들을 꽂아넣기 위해 지역구 관리를 해온 중진들을 물갈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바람직한 변화다, 예측 가능한 공천이 됐다는 게 중요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중진들도 있었습니다. 찍어 누르기식 공천 배제나 물갈이보다는 불리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경선을 치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기준 모두 다 동의하는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지역구에서 3선을 했지만 중간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3선을 한 건 아니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공관위 확인 결과 소위 퐁당퐁당 3선이든 무소속 당선이든 모두 3선 페널티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곧 공천 심사가 본격화할 텐데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중진들이 반발한다든지 현역들이 반발하면 다음 선거에 영향이 있잖아요. 한번 잘 살펴봐야겠네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서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오늘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에 친문계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홍 전 장관은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을 제청한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홍 전 장관을 상대로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을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을 통보받았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진공 이사장 공모가 나기도 전에 이 전 의원에게 지원서 모범 답안을 건넨 과정에 홍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 검찰이 어제 서 씨의 양산시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친문계 의원 30여 명은 검찰의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아들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태블릿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망신 죽이고 먼지털이식 보복 수사로밖에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법원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무죄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최 전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씨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 글이 허위 사실이 맞지만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처벌이 가볍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속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이 이번 주 퇴임한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존재감조차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문제가 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공수처장 임기가 몇 년이길래 벌써 끝납니까? 그렇게나 됐나요, 벌써? 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기구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었죠. 지난 2021년 1월 출범했는데요. 3년 임기를 채운 김진욱 처장은 구구하게 말하긴 그렇지만 오해가 많았고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별로 한 게 없다는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를 반박한 겁니다. 자, 3년 동안 수사 성과가 어땠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한데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김영준 전 부장검사는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2건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5차례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출범 초기이고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초라한 성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입니다. 지난 정부 친문검사로 꼽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공수처가 관용차로 에스코트하는 장면을 TV조선이 보도해서 알려진 사안입니다. 공수처는 곧바로 유출자를 찾겠다며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고위공직자도 아닌 저희 취재진의 통신조회까지 해서 사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 사안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성과가 저조하다 보니까 세금만 축낸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공수처 예산은 출범 첫 해에 230억 원이었는데요. 해마다 다 쓰지도 못하고 수십억 원씩 남겨왔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207억 원이 배정돼서 예산 과다 편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초대 처장은 이제 임기를 마쳤고 그럼 누가 다음을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정해졌습니까? 네, 이 후임 인선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후보 추천위가 최종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서 당분간은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의 정부 태극 문양이 이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연구 용역에만 5천만 원을 들여서 이 로고를 바꿨는데요.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검찰이 정말로 이거는 눈치 보느라고 못하겠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독립된 기관이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는 사건에서 한 건이라도 성과를 내셨다면, 그랬다면은 아마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자, 공수라는 게 이제 빈손이잖아요. 이 공수처가 빈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공직자를 제대로 수사하는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관련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 계급 간 갈등을 금융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투자로 국민들이 자산을 만들 수 있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국민 투자를 받아 성장하려는 겁니다. 상속세 완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즉 ISA 비과세 한도 늘리기 같은 방안을 제시했는데 윤태용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이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투자라고 하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정부는 먼저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의 세금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간 ISA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3년 후 해지할 경우 받은 비과세 한도도 2.5배 늘어납니다. 3년간 986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ISA 가입자는 이자 소득세를 48만 원, 비가입자는 151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절세 금액이 103만 원에 달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결국은 이 상속세와 과도한 이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가계대출은 깐깐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까지 옥죄할 경우 주택 실수요자들의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서울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에서 60대 남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가족이 급하게 아파트에 비치돼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갖고 왔지만 작동되지 않았고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심장 충격기에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던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정은하 기자가 시청자 제보를 바탕으로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아파트 1층 로비를 가로지릅니다. 남편을 위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러 온 겁니다. 관리 직원과 함께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집으로 뛰어갑니다. 집에 도착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켰지만 배터리가 없다는 기계음만 나오고 작동을 안 합니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와서.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까지 됐는데 정말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자동 심장 충격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점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별다른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점검 의무가 있는 관리사무소는 기기 자체 결함이라고 주장합니다. 표지판에 결함인 거예요. 제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네가 그런 결함이 있었다.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점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 넘게 남았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치 놀이를 하듯이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는데 차량 수십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10대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한 명이 차량 위로 소화기를 뿌리며 달려갑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합니다. 지하 주차장은 순식간에 하얀 분말로 가득 찹니다. 아파트 미화원들은 난장판이 된 주차장을 나흘째 청소하고 있습니다. 모두 나와가지고 이걸 치워도 소용없고 기계차가 돌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목이 칵칵거리고 눈이 따가웠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3주 전인 지난해 말에도 같은 단지의 인근 주차장에서 10대 6명이 똑같이 난동을 피웠습니다. 학생들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소화기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주변 차량에는 피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분말로 범벅이 된 차량은 40대가 넘습니다. 처음이 아니라고 두 번째라고 하는데 이번엔 좀 강력하게 처벌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소화기를 난사한 10명은 모두 중학교 2학년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아직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학생 10명을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 테러가 벌어진 게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전동차에 대형 낙서가 남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추적 중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하철 차량에 형형색색의 거대한 낙서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로 4m, 세로 1.5m 크기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남성으로 보이는 3명이 제한구역인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 사업소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A씨 일당은 4m가량 되는 이 차량 기지에 담벼락을 넘고 들어와 1시간 가까이 낙서를 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A씨 일당 모두 외국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선을 추적 중에 있는데 또 끊기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보이는 데를 이용하고 있어서 강력 형사들이 이후 동선도 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 일당이 잡히면 복구 비용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다 지워야 되고 도색을 해야 되고 복구를 해야죠. 그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지난달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에 이어진 사건이다 보니 경찰은 비상입니다. 경찰은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도록 지시한 일명 이 팀장을 여전히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5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차를 수시로 바꾸는가 하면은 외제차를 타서 수리비를 부풀리기도 했는데요. 어떤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가도로 밑을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끼어드는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들어오는 차량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부딪힙니다. 보험 사기단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주범 A씨는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동네 친구들과 선후배를 끌어모아 2017년부터 보험 사기를 벌였습니다. 주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합류 지점보다 일찍 끼어드는 차들을 노렸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아낼 수리비를 부풀리기 위해 고가의 외제차 여러 대를 바꿔가며 범행을 벌였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 전역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는 모두 29건. 차량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챙긴 보험금이 3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차량 수리 전에 보험사가 현금으로 수리비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지난해 일당의 행적을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일당 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범 2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관세청이 신체 속 은밀한 부위에 숨겨오는 마약까지 잡아내는 첨단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적발 현장을 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오스에서 국제우편으로 온 기계 부품을 뜯어내자 흰색 가루가 나옵니다. 필로폰입니다. 이런 펌프 안에 이런 게 왜 들었겠어요? 태국에서 온 초코 과자엔 알약 형태의 합성 마약이 발견됩니다. 와, 포장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밀수는 700건, 모두 769kg. 재작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여행객들이 직접 마약을 운반하는 경우가 1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엔데믹 되면서부터 여행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코로나 이전 단계까지 지금 급증하고 있는. 관세청은 여행객 밀수를 적발하기 위해 파장을 쏘아 몸에 붙은 이물질을 찾아내는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마약 모조품을 오다대에 넣고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이 모니터 곳곳에 원형이 뜨는데요. 마약 모조품을 숨긴 곳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온도 차이로 마약을 찾아내는 열화상 카메라도 곧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태국이나 미국과 같은 마약 우범 국가에서 출발한 항공편 탑승객들부터 검문 검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가입한 앱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앱인데요. 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직장인들이 내부의 불합리한 일을 폭로해서 직장 문화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익명 앱이라는 특징 때문에 허위 사실이 올라와서 고통받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송민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기업에 8년째 다니는 30대 직장인 A씨. 3년 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 자신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네 얘기 같은데라고 동료가 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물류의 협력사 분들에게 폭언을 한다, 뭐 갑질을 한다. 회사 내 직원이 협력사에 갑질과 폭언을 한다는 내용인데 해당 업무 담당자는 사내에서 A씨가 유일했습니다. 회사는 곧장 A씨를 상대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협력사에게 실제로 그런 게 있느냐, 뭐 혹시 다른 식으로 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 먼저 말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역으로 질문을 하셔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결백을 입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그 과정에서 A씨는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커져서 잠도 잘 이루지 못했고 정신과에 가서 약도 처방받으면서 제 마음에는 이미 지금까지도 좀 뭔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게 있고. 허위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 고소하려고도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해당 앱의 100% 익명 정책 탓에 게시자를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누군지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앱은 특정인 비방과 사생활 침해의 경우 엄격하게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위 게시글로 명예훼손당한 피해자가 글을 신고하는 것 외엔 별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물론 직장인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앱에 순기능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회사 인사팀도 무시 못할 사실상 노조 기능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듯이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보안 정책은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임신 6개월 차인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직 고민 중인데 현직자분 의견 부탁합니다. 괴롭힘, 성희롱, 임금 불만, 상사 비판까지 익명 앱에는 직장 생활에 다양한 고충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불이익을 걱정 안 하는 건 이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상사분한테 못하는 얘기를 거기서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손안의 노조란 별명에 걸맞게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하루 평균 40분 이용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 인사팀도 무시 못하는 존재입니다. 임금 인상 시즌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급 발생 시즌이 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사측이 통해서 이제 근로자의 눈치를 보기도. 2014년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등 내부 고발의 통로로도 자리 잡았지만 익명성의 부작용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이 볼 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삭제 요청은 받아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실이 아닌 거는 내려라. 직장인 익명 앱이 출시 10년을 맞아 새로운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교통카드를 출시하죠. 정부도 오는 5월부터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를 도입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카드가 출시돼서 시민들은 오히려 헷갈린다는 반응입니다. 예산 낭비 논란도 제기됩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성남에 있는 대학교로 통학하는 대학생 권현빈 씨. 한 달에 드는 교통비만 15만 원입니다. 제가 알바를 해서 버는 돈이 30만 원이거든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제가 부담할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이라서.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비의 20%에서 53%까지 돌려주는 K패스를 도입합니다. 15회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권 씨의 경우 한 달에 4만 5천 원, 1년이면 54만 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이달 말부터 6만 원대의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를 선보였고 경기도는 K패스와 연계되는 더 경기패스를 5월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을 벗어난 노선은 이용할 수 없어서 정부나 경기도와 충분한 정책 조율 없이 급하게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앞다퉈 교통카드를 내놓으면서 어떤 카드를 써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이게 기후동행 카드를 쓴다고 하면은 그 환승 구간에서 카드를 바꿔서 써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서 아직 확실히 사야겠다고 마음은 먹지 못한.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장점도 있지만 우후죽순 나오는 교통카드 탓에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27년 만에 닻을 올린 서울 강남 음마아파트 재건축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효과가 희석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은혜 기자가 현장을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단지인 음마아파트. 지은 지 40년이 넘었지만 안전진단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걷다 지난해가 돼서야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재건축 추진 27년 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지체되지 말고 빠르게 수직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합장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겁니다. 주민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전에 정부 구제도 많았고 해서 좀 힘들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모든 게 지금 불안 속에 있으니까 많이 속이 상하죠. 지긋지긋하죠. 새집에 대한 열망이 많았는데 이권 싸움을 가지고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조합원 간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됐거나 조합장 3명이 잇따라 수사를 받으면서 16년째 답보 상태인 재개발 지역도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격증을 만들어야 돼요. 한문서 있는 사람이 잡음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정부는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으며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장 곳곳에선 조합원 간 갈등과 공사비 문제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아주 반갑게 맞았습니다.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무기 거래와 기술 이전, 푸틴 방북까지 논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해상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최선희 외무상에게 다가갑니다. 10초 동안 손을 맞잡고 대화하며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외무장관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언급된 만큼 구체적인 일정이 논의됐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북한을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거의 후방 기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미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는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핵항모 칼빈스남을 비롯해 9척의 함정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훈련입니다. 축구장 3배 크기의 갑판에 항공기 90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칼빈스남은 2달 전 부산에 입항할 때 북한이 정찰위성 촬영 사실을 강조했을 만큼 북한에게는 위협적인 전략 무기입니다. 정박해 있는 미 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1조 원 넘게 투자한 중국 공장을 3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현대차 외에도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삼았던 글로벌 기업들이 줄지어 중국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충칭에 있는 현대차 공장.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2017년 완공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에 지은 5번째 공장입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 이후 현대차 판매량이 급락하자 공장은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지은 지 7년밖에 안 된 공장을 충칭시 소유 투자그룹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가격은 2,960억 원, 투자금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현대모비스 충칭 공장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베이징 1공장에 이어 충칭 공장까지 매각하면서 현대차 중국 공장은 5곳에서 3곳만 남게 됐습니다.
중국 자동차의 시장 경쟁력이 중국이나 러시아 수준에서는 이미 현대기아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생산 기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크라이슬러, 푸조 등을 생산하는 미국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11월 중국 공장을 폐쇄했고 혼다와 닛산 등 일본차 회사들도 생산량 감축 또는 중국 시장 완전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생산 이점이 사라졌고 시진핑 집권 3기 이후 규제가 심해진 것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융이나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이 몇 년 지속될 거라는 시각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중국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행보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업체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국내 대기업 배터리 기술을 빼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국 업체는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고 억대 연봉을 주겠다며 대기업 직원들에게 이직을 제안하고는 국내 기업의 배터리 도면을 빼갔습니다. 곽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SUV 시장 1위인 장성기차. 싼 가격을 무기로 중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6년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생산 능력이 없던 장성기차는 지난해 10월 독일 BMW에 11조 원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성기차는 한국에 지사를 차린 뒤 한국 기업의 배터리 기술을 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기차의 배터리 자회사 S볼트는 2020년 2월 한국에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삼성 SDI와 SK온의 전현직 임직원을 억대 연봉으로 스카우트했고 이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전기차 도면과 배터리 도면을 넘겨받았습니다.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업체의 한국 지사입니다. 사무실 문은 닫혀 있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직원분들 하나도 없어요, 이제? 경찰은 기술 유출로 국내 기업들이 입은 피해가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성기차, S볼트 본사와 한국 지사 등 법인 3곳과 중국인 1명, 한국인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아프리카 인도양의 유명 휴양지 모리셔스가 폭풍우를 동반한 사이클론의 여파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차에 탄 채로 떠내려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기상 예측에 실패한 기상청장은 사임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긴 차량 위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거센 물살에 사람이 탄 채 차들이 떠내려가고 문이 안 열려 나오지도 못합니다. 탑승자를 구하려고 다급하게 유리창을 부수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사이클론 벨랄이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섬인 모리셔스와 프랑스령 레위니옹을 강타했습니다. 최대 시속 250km의 돌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하면서 지상 낙원으로 불리던 관광지들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모리셔스 전역엔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국제공항도 폐쇄됐습니다. 레위니옹에선 집채만한 파도가 해안가를 거닐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두 섬에서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Malheureusement, nous avons découvert manifestement 2 autres corps qui seraient ceux de 110 fils qui auraient refusé l'hébergement d'urgence. Il y aurait donc eu 3 morts lors de ce cyclone à La Réunion. 모리셔스에선 4만여 가구가, 인구 86만의 레위니옹에선 전체 인구의 40%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중호우를 제때 예측하지 못한 모리셔스 기상청장은 사임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영화계 부진과 공연계 화랑이 겹치면서 규모 면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연 시장이 영화 시장을 제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K-팝 공연이 성황을 이루고 뮤지컬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극장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약 1조 2,614억 원. 공연계의 총 매출액은 이보다 약 80억 더 많은 1조 2,696억 원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건 대중음악이었습니다. 블랙핑크, 임영웅 같은 대형 스타들의 콘서트에다
해외 뮤지션들의 큰 규모 내한 공연이 줄을 이으면서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뮤지컬 시장의 안정적 성장도 발목할 만합니다. 레베카가 역대 10번째로 100만 관객을 돌파하고 맘마미아, 시카고 같은 밀리언셀러 뮤지컬이 흥행을 이어가면서 뮤지컬 시장은 사상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조성진과 임윤찬 같은 클래식 슈퍼스타가 음악팬을 꾸준히 공연장으로 불러들인 것도 한몫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콘텐츠에 너무 피로감을 느끼다 보니까 엔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직접 대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시장에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연계 일각에선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뮤지컬 시장이 올해 처음으로 5천억 원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바흐 IOC 위원장이 강릉 선수촌을 방문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성공 개최를 염원했는데요. 이 대회 관계자 2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가 하면은 개막날 대설특보 가능성도 전망돼서 조직위는 비상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선수촌에 들어선 바흐 IOC 위원장. 런닝머신을 타거나 게임을 하는 선수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선수들의 침실과 식당, 경기장까지 둘러본 뒤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Very impressed by the quality of the accommodation and what I'm hearing, Olympic legacy in different respects for the athletes. I think it's a wonderful. 하지만 대회 조직위와 방역 당국은 6년 전 대회 관계자 324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전철을 밟을까 비상입니다. 지난 14일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인 대회 관계자 6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오늘 2명이 양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식당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거기 나가서 이제 회식도 하셨고 또 그 전에 드신 음식 때문에 발생 이게 경로가 현재로서는 이제 불분명한. 영하 20도에도 사는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음식을 통해 감염되지만 사람끼리의 전파력도 강합니다. 낮에 만나고 밤에는 또 합숙 생활을 기숙사에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이제. 조직위와 방역 당국은 선수촌과 경기장 식당 등의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전자제품 전문가가 거실 CCTV 녹화기에 다른 테이프를 넣습니다. 경비원의 눈을 속이는 사이 작물을 살해합니다. 형사 콜롬보에게는 첨단 전자시계를 자랑하는 척 그때 외출 중이었다는 기록도 보여줍니다. 알리바이를 이중으로 조작한 거죠. 콜롬보는 늘 후줄근한 차림에 어수룩한 말투로 허점을 파고듭니다. 범인이 교묘하게 짜놓은 알리바이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Compare this spot with this spot. Do you see the difference?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김용 재판에서 증인에게 알리바이 조작과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2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증인의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김용 씨가 대장동 자금을 받았다는 그날 다른 곳에서 증인을 만난 것처럼 가짜 증거를 만든 거죠. 증인은 증거 위조와 위증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 산하기관장에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구속된 2명은 또 이 대표 대선 캠프 상황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사법부를 속이려는 최악의 위증교사라며 배후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용 씨가 기소되면서 했던 말 생각납니다.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그 무렵 이 대표도 측근 정진상 씨 수사를 소설이라고 비꼬았죠.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긴 쉽지 않겠다. 이런 이 대표도 지금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증인도 위증 혐의를 인정했고 이 대표 녹취록도 나와 있습니다. 닉슨을 끌어내린 건 도청이 아니라 은폐와 사법방해였습니다. 클린턴을 탄핵 심판대에 올린 것도 성추문 자체는 아닙니다. 특검 수사에서 저지른 위증이었죠. 두 특별검사의 수사도 소설이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어느 장관이 소설 쓰시네를 연발했다가 소설가 협회로부터 항의를 받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소설인지 다큐인지 밝히느라 형사 콜럼보를 데려올 것까지는 없겠죠. 1월 17일 윤종호의 오늘, 하늘이 친 그물 천망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에서,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단 내일부터 영동을 중심으로는 장기간 많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5에서 많게는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그 외 대부분 지역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는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전망됩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도, 청주 3도 등 영상권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10도 안팎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아침에 목포와 창원이 8도, 낮에는 부산이 13도까지 올라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 먼 바다에서 최대 3, 4m 안팎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